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또 네. 마지막 경우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무주택자로 가는 거. 그냥 집을 다 팔고, 팔고. 무주택으로 가는 거.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살래. 절대 반대입니다. 이거 성공한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전략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잖아요. 아직 상승장이 아니고 추가 하락 여지가 있으면. 선생님 팔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김인만 선생님이 네. 약세장은 끝났다. 네. 제2의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네. 라고 해주셨는데 왜 집은 팔지 말라고 합니까? 못 잡으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쓰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지. 네네네. 왜? 자, 현금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괜찮아요. 왜? 무주택이었으니까. 근데 1주택이 있다가 무주택으로 가잖아요?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날부터 불안해지죠. 이 오르면 상상 초월로 불안해집니다. 뉴스 보는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날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아, 이거 오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뭐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우리가 기다림의 그런 미학을 좀 느껴야 되는데 초조한 마음에 기다릴 수가 없어. 처음부터 무주택인 분들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네. 집 하나 있다가 없어지면은요, 그날부터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안 돼요. 못 기다려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제가 심지어 자기 팔았는 똑같은 집을 1억 더 주고 사신 분 봤거든요. 자기 집이야. 자기가 팔았는 집인데 1억 더 주고 또 샀다니까요. 그 왜 그랬겠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잠이 안 온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대. 멘탈 나가는 거죠. 네. 내가 누워있으면, 나 무슨 짓을,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나 잘못했어. 내가 판단 미스한 거야. 나 어떡해. 팔 때는 마음 편하게,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떨어지면 살려고 했는데, 팔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남편이 그런데, 너 왜 그러냐고, 잠 안 자고. 잠이 안 와. 1억 더 주고 사야겠대. 남편이 미쳤냐고. 그럼 팔지나 말지. 기다려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더 주고 샀습니다. 근데 잘 샀어요. 안 샀으면은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강남이었거든요. 그때 2013년에. 2013년 강남. 1억 더 주고 샀으면 10억 이상 올랐잖아요. 기본. 네네네. 그럼 멘탈 다 치유됐네요. 지금은 치유됐는데 안 샀으면 아마 제명에 못 삽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1주택은 제가 앞서서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습니다. 절대. 제가 장담합니다. 99%는 못 잡아요. 그러면 나는 1%야. 라고 자신 있는 분들이 있는데 1% 아니에요. 우리는 99%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그 단타 매매를 해가지고 최고점에 팔고 최저점에 다시 사고 하고 운도 이게 될 따라야 거라고 되고요.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멘탈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막상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 12월에 올림픽파크 포레는 왜 못 샀냐고. 미계약이었는데 집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땐 다 망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2차 하락이 더 무섭다니까요. 현금 가지고 있어도 무서워서 내 전 재산인데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 더 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깡통인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주택은 고민하지도 마시고 갈아타는 분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 끄시고요. 일상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김인만 소장님도 본인조차도 이게 예측이 틀릴 걸 대비해서 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도 못합니다. 강조를 하시는 거고. 저도 무주택으로 간 다음에 2차 하락 잡아라고 하면 불안해서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시장 지금 뭐 강세장 아닙니다, 상승장 아닙니다, 아니면 또 한 번의 충격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항상 달리죠. 네. 그래서 너는 집 팔았냐? 그거 못 판다니까요. 네. 불안해서 어떻게 팔아요? 100% 내가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은요 50% 넘어가서 51%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저는 60에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20% 확률에 걸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그런 말도 안 되는 리스키한 베팅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무주택으로 가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베팅입니다. 이것도 전망과 확신 사이, 이론과 현실 사이. 그 멘탈이 안 된다니까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본인이 취지. 멘탈이 뭐 그게 된다면 모를까. 제 주변에 제가 쭉 봤잖아요. 20년 제가 부동산 보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 저는 못 봤어요.
팔아서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하락장 때 들어가서 재미 보신 분 못 봤고요. 어떤 분들의 하락장에 들어가냐면요. 두 부류예요.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냥 필요했어. 들어갔는데 부동산 마침. 시장을 몰라. 네. 모르는데 네. 마침 뉴스 보니까 떨어졌대.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살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간이 배 밖에 나왔거나.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2012년, 13년에 들어가신 분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포하고 잠실주공 5단, 잠실주공 5단지가 그때 8억 7천인가 8억 2천인가 했거든요. 전세가 3억 5천. 5억 있으면 잠실주공 5단지를 샀던 시절인데 아무도 못 샀는데 그분은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미국 집값이 더 떨어졌거든.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이 낫다고 그냥 돈 들고 온 거예요. 사고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도 불안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가 그래도 부동산 하니까 진짜 나 들어가도 되니? 바닥 맞아? 그 제가 얘기했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바닥이라고 했어요? 바닥 가까이는 온 것 같아요. 근데 바닥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요? 대신 떨어지더라도 5천만 원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오르면 5억은 오른다. 너 어디 베팅할래? 그냥 계약하고 갈래. 계약하고 갔는데 5억 이상 올랐죠. 그것도 확률적으로 사고 한 거네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100% 바닥을 알아. 또 하나, 만약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2주택. 다주택자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일 수도 있고. 2주택은 저는 다주택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정부도 2주택 다주택 아니라고 지금 뺀다고 하잖아요. 2주택은 무슨 다주택입니까? 네. 집값 올라가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주택도 이제 규제하기 위해서 다주택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거고요. 네. 3주택부터 저는 다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2주택은 다주택 아니니까 2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떤 건지를 좀 보세요. 그러면 보유 가치가 있는지. 서울이다? 서울에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름을 아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1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보유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 있고 지방에 뭐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것 같으면 뭐 적당한 시점에 하나 정리하셔도 되고. 왜? 또 한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묶여 있으면 또 자금 융통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면 2주택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죠. 판단 못 하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선생님 이게 2주택 가져가도 돼요? 이 중에 하나 정리할까요?를 물어보세요. 그런 거는 전문가 활용하셔도 돼요. 나 10억 있는데 뭐 투자할지 찍어줘. 그거는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물어보고 내가 갈아타려고 A, B, C 아파트를 내가 조사했는데 너는 어떤 게 좋을 것 같니? 너 의견 어떻니? 라고 물어봐야죠. 알아서 찍어주세요. 제발 먹여주세요. 물론 양심적인 전문가들이 할 수도 있지만 양심이 아니라면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아파트 그런 거 찍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하고 전문가를 활용을 해야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 말라고요. 생선은 내가 요리하고 야 양념 뭐 칠까? 를 물어봐야지. 야 온도 몇 도로 익혀야 돼? 이런 걸 물어봐야지. 요리 다 해주세요 그러면 지가 먹고 싶은 요리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2주택은 전략적으로 보유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주택이다. 네. 3주택 이상 다주택이라면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데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이어가지고 자금 흐름이 좋아. 대출 뭐 이자 3배 올라도 상관없어. 다 틀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외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 뭐 대기업을 다닌다든지 뭐 공기업에 다닌다든지 일반적인 직장인인데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으면 현금 흐름이 좋진 않잖아요. 종부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빠듯하단 말이에요. 애 학원 보내기도. 그러면 3주택이 진짜 너무 좋은 아파트야. 예를 들어서 뭐 잠실주공 5단지를 3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뭐 그런 경우라면 예외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1개 정도는 정리를 하자. 1개 정도는 정리해야 되고 주택 수가 10주택 이상이라면 그거는 저는 보유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는 그건 컨트롤 안 된다고 봅니다. 전문 영역이니까요.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네네네. 저는 주택수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뭐 4주택, 5주택, 10주택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의 거의 사업이니까. 사업이죠. 예. 사업이라도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나보면 실제로 본인이 잘해서 다주택이 다신 분들도 있고요. 네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역시 컨설팅을 맡깁니다.
네. 내가 자본력이 뭐 한 몇십억 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하면 그 사람이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30채를 추천해 준 거예요. 사준 거야. 소형 아파트 갭 투자로 30개를 사준 거예요. 와. 그런 분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내 전략,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한테 맡겨서 30채가 된 거거든요. 그냥 세팅을 해준 거네요. 세팅을 해줬는데 네. 내가 관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 해가지고 30채를 만든 분들은 저는 관리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상황을 보고 팔 때 되면 팔고 하겠는데 누가 세팅해 준 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계속 상승하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상승하지 않는다면 세팅해 준 게 어느 순간 틀이 흔들리면서 굉장한 고통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한번 컨설팅 받아보세요. 꼭 저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는 건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나왔잖아요. 네. 물론 이거 이제 원래 정부가 정책 자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너무 불이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 뭐 2조 원이 늘고 막 이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슬슬 은행들 불러다가 야 그만해. 그러니까 또 은행들도 하나 둘씩 맞아요.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제 판매 네. 중단 결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 40년짜리가 있습니다. 네, 40년 있죠. 처음에 막 30년 나왔을 때 막 야 이게 말이 돼? 40 이게 말이 됐는데 50년짜리를 보고 40년짜리를 보니까 짧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80대 초반이면 갚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네. 40년 집을 사가지고 40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몇 명 되나요? 거의 평균 없죠. 7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20년, 30년짜리를 받아도 뭐 5년, 7년 안에 갚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40년 가지고 가면은요, 대출이자 부담이 커요. 그렇죠. 40년보다는 30년이 좋고요. 30년보다는 20년이 좋습니다. 장기 보유자라면, 자금 능력이 된다면.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5년 가지고 갈 거야.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본다면 40년이나 30년이나 20년이나 대출이자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리스크 관리인데 요즘 옛날처럼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자만 내고 팔 때 그냥 갚아버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참 좋은데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원금도 내긴 내야지. 내가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되지만 그게 상환 능력에 부담이 돼요. 아예 학원도 보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수입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금리 올라버리게 되면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금 상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부담을 좀 내리는 건 좋겠다. 어차피 40년 가지고 갈 게 아니라면 대출 한도를 두 가지 메리트가 있어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고요. 줄어드는 것만큼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도를 늘리는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한도 늘리지 말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건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50년 할 수 있으면 50년 좋고요. 40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30년, 40년, 50년을 받는 게 네. 물론 이제 상환을 좀 쪼개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DSR 규제에서 조금 더 빠져나가서 더 많이 받으려고 40년, 50년을 택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를 많이 받는 것보단 차라리 금리가 싼 걸로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게 상승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이 비는데 네. 한 3억만 대출 받고 저 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저 집이 더 좋아 보이는데 2억이 더 비싸 그래서 5억을 대출 받고 조금 더 비싼 집으로 갈 거냐 더 좋은 집으로 라는 가느냐. 선택을 하라면 사람들이 그 후자를 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40년 50년으로 그럴 수 가는 있죠. 거잖아요. 그럼 본인의 감당 능력을 봐야죠. 저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요.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도 금리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니까. 아니면 뭐 실직을 한다라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하면 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몸이 일이 아플 생길 있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3년 버틸 수 있느냐. 금리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와이프 약 사고 나도 나름 전문직이야 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대기업 다니는데 뭐 연봉 괜찮아. 뭐 저축 좀 줄이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나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라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마지노선이에요. 지금 대출금리에서 더 올라가면 학원도 줄여야 되고 뭔가 계속 문제가 생겨. 가정생활에. 그런 분들은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러면 2차 하락이 왔을 때 던집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이 차라고 왔을 때 던지는 거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어도 그런 것 때문에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애 학원비, 생활은 쪼달리고 대출 이자는 나가야 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막 2중고, 3중고에 잠 안 오고 불면증 시달리다가 결국엔 스트레스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됐고. 그래 네가 이 차라고 오면 버텨라고 하는데 나 못 버티겠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각자에게 버틸 힘이 있느냐.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 힘. 우리 인생 살아보면 계획처럼 되던가요? 계획처럼 안 되잖아요. 네. 계획보다 생각보다 더 쉽게 풀릴 때도 있어요. 뭐 그러면 좋습니다만. 더 쉽게 풀리면 땡큐예요. 그거는 땡큐인데 반대로 계획과 다르게 쉽게 풀리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안 돼. 넘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모든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부동산 주식 투자 못해서 죽은 귀신이냐고. 우리 뭐 때문에 투자해요? 우리 가족이 네. 내가 편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100억, 500억,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아니잖아요. 1000억 자산가 돼서 뭐 하게요? 그냥 되면 좋대. 생각해봤냐고. 1000억 돼서 그거 뭐 하려고. 1000억 되는 것만큼 엄청난 스트레스와 관리와 문제와 뭐가 생기잖아요. 그걸 즐기고 능력이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1000억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막상 따지고 보면 뭐 할 건데요? 좋은 차 바꾸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좋은 옷 입고 소고기 사 먹겠죠. 소고기 지금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소고기 못 사 먹는. 그러니까 사실은 막상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보는 게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나의 기준, 우리 가족의 기준으로 투자를 하라고. 남하고 왜 비교를 하냐고요. 그 어디죠? 어느 나라죠? 그 부탄이었나? 네. 행복순위 1위. 행복순위 1위가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부탄이 1위였어요. 그렇죠. 지금 꼴찌예요. 그거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냐면 SNS가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들어오고 나서. 비교. 우리가 못 사는구나. 깨달은 거야. 부탄은 그 어떤 분이 갔다 오셔서 글 쓰신 거 봤는데 버스 2시간을 기다리고 있어도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나라였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언제 올지 원래 모르는 거라고. 원래 근데 그런 이제 거야. 거기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불행감을 이제 느끼기 이게 시작했다고. 잘 사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요. 선생님이 호구조사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자동차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러거든요. 근데 꼭 한 명이 손들어요. 근데 한 반에 잘 사는 애가 있어. 그때 자동차는 어떤 의미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람보르기니를 가지고 있는 듯한 그 느낌. 이상의 의미였죠. 그 이상의. 한 반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차예요. 아버지가. 근데 손을 번쩍 들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저 새끼 집 잘 사네?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더 먹어야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부럽지 않아. 왜? 나머지 99%는 나하고 똑같거든. 다 네, 차가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쟤가 이상한 거야. 쟤가 그냥 이상한 부자야, 쟤는. 야, 너 돈 많은데 맛있는 거나 사주라. 뭐 이래요. 근데 절반 이상이 차를 가지고 있고 나는 없는 쪽에 속하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죠. 아니면 차가 다 있는데 차 종류가 다르거나. 지금이 그런 거잖아. 요즘 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누구는 벤츠 타고 누구는 S 타고 벤츠도 E클래스 타느냐 S 타느냐 수많은 비교를 하고 SNS 보면 다 잘 먹고 호텔 가서 밥 먹고 하잖아요. 그게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 친구가 나는 1억을 벌었는데 내 친구는 5억을 벌잖아요. 너무 불행해. 실제로 게임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행복을 느끼냐면 내 친구보다 돈을 더 땄을 때. 나는 10,000원을 땄는데 내 친구는 2,000원을 땄어. 네. 내 친구보다 그러면 더 행복한 땄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내가 땄을 때. 내가 2,000원 따도 행복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100억 되면은요. 100억 부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아요. 주변에 다 100억 이상이야. 내가 초라해요. 명함 꺼내지도 못해. 내가 100억 부자인데 10억 있는 친구들하고 놀지 않거든요. 지금 뭐 여의도에 100억 이상 있는 전업 주식 투자자들도 더 이상 벌려고 계속 레버리지 쓰고 막 그렇죠. 신용 쓰고 어디 해요. 가서 돈 많다는 걸 자랑할 수가 없는 게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뭐 건물주도 있고 하면 월 뭐 1억 5천 2억 받는 분들도 있어요. 내 친구는 더 받는데? 항상
비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스타일대로 나의 투자 전략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생 깁니다. 특히 2030들은요. 앞으로 남은 시간 너무 길어요. 10년에 2번씩만 투자해도요. 앞으로 8번, 10번 투자하거든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왜 다 내 얘기를 하고 있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만 더 아마 체크를 하고 아마 한 추석 직전에 대책이 나올 건데 정부가 공급 대책 네네. 준비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문제가 많다. 지금 인허가, 착공 건수라든지 맞아요. 이게 집이 뭐 호떡 찌듯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2, 3년 뒤에 공급 대란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있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좀 있었다라는 게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됐던 거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공급 대책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한 공급 대책이 나오면 이 공급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혹시나 시장에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지 예상 한번 해볼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불균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네. 어느 시대에 수급 불균형을 잡은 정부가 있었나요? 없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그걸 잡는다고요? 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국토부 직원들은 똑같은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장관 차관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왜 갑자기 뭐가 알라딘의 마법사처럼 뭐 마술 램프처럼 그게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는데 이번 공급 대책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요. 심리. 자, 최근에 집값 오르고 뭐 특히 청약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착공 인허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다. 집값 무조건 오를 거야. 이 심리를 차단해야 되거든요. 네. 3년 5년 후에 얘기해요. 3년 5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근데 지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대 심리니까. 그러니까 이 심리를 차단을 하려면 뭔가 나와야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PF가 문제예요. PF 대출이 안 나와요. 연장도 안 돼요.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PF에 관련해 가지고 한도를 늘려준다든지 이런 좀 숨통을 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고요.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추가 신규 택지 개발 네네네. 뭐 이런 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당장 안 해도 돼. 일단 발굴했다 그러면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죠. 그리고 공공분양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최근에 상반기는 작년에 워낙 분위기도 안 좋았고 뭐 여러 가지 철근 이슈들도 있고 한데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시그널을 주면 심리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 그거로 저는 정책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도 정책의 목표가 되겠지만 그거는 꾸준히 가는 거죠. 실제로는 노력을 할 3년 후, 겁니다. 3년 후 급등할 것이라는 현재의 기대 심리를 빨리 그걸 좀 꺾는 게 진정시키려는 저는 이번 정책의 목표고요. 목적이고 그게 목표고. 속뜻이다. 공급은 작년이었나요? 제가 그 간담회 가가지고 국토부 차관한테도 제가 질문했는데 네. 주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속도 조절을 할 거냐 공급에 대해서. 왜?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면 오히려 또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공급한다. 우리 정부 국토부 입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은 꾸준히 한다는 게 자기들 목표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물론 270만 호, 공공 50만 호는 약간 무리한 목표예요. 회사도 목표를 세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다 달성을 합니까? 목표는 목표죠. 그러니까 270만 호, 50만 원 공공 분양 안 되면 공급 부족이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최근에 인허가 물량 줄어드는 거는 우려스럽긴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생각해야 될 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하다고 했어요. 네. 그게 왜 부족하다는 논리가 나온 줄 아세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공급이 부족했나요? 2018년, 19년, 20년 서울 아파트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사상 10년 내 최대 물량이었어요. 네. 4만 7천 호 정도 나왔거든요. 입주 물량이 10년 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왜 집값은 올랐을까요? 안 맞잖아요. 진짜 근데 왜 공급 공급이 부족이 부족하다 아니다. 그래? 경기도는 그러면 물량이 부족했나? 경기도 물량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집값을 못 잡는데 왜 못 잡아?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요? 수요가 많아져도 집값이 오르고요. 공급이 부족해도 집값이 오르고. 네네네. 그때는 사실 수요가 가수였지.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너무 늘어난 거죠. 너도 나도 달라붙으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서 집값이 올랐는데 수요 억제를 했는데 못했잖아요. 양도세, 중과세.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집값을 못 잡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규제를 했는데도. 그 얘기는 반대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봐버리면 명분이 생기죠. 야, 공급이 부족하잖아. 우리는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공급 부족한 거는 우리 잘못 아니잖아. 어떻게 전 정부에서도 더 노력했어야 되고 우리도 노력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상기 신도시 할게 라고 해서 지금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집값 올랐는 거는 공급 부족해서 올랐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더 늘어나서 올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기 신도시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잠깐 뭐 한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기 신도시 물량 2027년부터 나와요. 분양 물량들 나오고요. 2030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민간 건설사들은 놀고 있나요? 지금 PF 대출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주춤하는 거죠. 지금 분위기 좀 좋아지고 있잖아요. 또 합니다. 아니, 건설회사들이 돈 벌어야지. 공급 안 할 것 같아요? PF 대출 풀어주고 자금줄 숨통 튀어주면 또 달라듭니다. 네. 공공이 우리가 민간이 주지 공공이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사이에서 약간의 그 레깅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지연 시간이 생겨버리면 생길 수가 있는데 3년, 5년 후에 공급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수요가 더 줄어들면 집값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로 3년 뒤 집값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100%의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뭐 금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심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집주인들이 불안한 마음에 매물을 쏟아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집값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일단은 지금 속단하지는 말자고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정부 정책을 보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좋잖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집값 올라갈 때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아니 내일 집값 오르는데 언제 고민하고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2, 3년 정도는 저는 충분한 전략을 세우고 차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3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2030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걸 마음 놓고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제2의 상승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인만 소장과 함께 다각도로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시원시원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